봄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아침, 담장 아래에서 노란 꽃이 하나 피어납니다. 개나리입니다. 겨울 내내 잿빛이던 골목에 그 노란 빛이 먼저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아, 봄이 오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조금 뒤에는 산에 진달래가 피어납니다. 연분홍빛 꽃이 산자락을 따라 번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면 산이 붉은 안개를 두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들판에는 민들레가 피어납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휴대폰을 들고 꽃을 찍는 모습도 흔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때 봄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의 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문을 열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계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에도 들에도 정원에도 꽃이 한꺼번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피고 하나가 지고 그 자리를 또 다른 꽃이 메웁니다. 마치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에서 꽃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늦봄이라고 부릅니다. 늦봄은 꽃이 가장 풍성해지는 계절입니다. 초봄의 꽃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라면 늦봄의 꽃은 봄이 가진 모든 힘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꽃입니다. 초봄에는 꽃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지만 늦봄이 되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꽃이 달라집니다. 담장 아래의 꽃이 다르고 산빛 아래 꽃이 다르고 정원의 핀 꽃의 얼굴이 또 다릅니다. 어떤 꽃은 화려하고 어떤 꽃은 수수하며 어떤 꽃은 향기로 기억되고 어떤 꽃은 전설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늦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이 폭발하는 계절. 오늘은 그 늦봄에 피어나는 꽃 이야기를 차분히 해보려고 합니다. 늦봄이 되면 가장 먼저 시선을 붙드는 꽃이 있습니다. 정원 한쪽에서 아무 말 없이 피어있는데도 사람의 눈길이 저절로 그쪽으로 갑니다. 바로 모란입니다. 모란은 꽃을 보는 사람에게 설명을 길게 요구하지 않는 꽃입니다. 한번 피어있으면 그 자체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커다란 꽃잎이 겹겹이 펼쳐지고 색은 붉고 분홍이고 때로는 하얗습니다. 햇빛을 받은 꽃잎은 비단처럼 보이고 바람이 스치면 그 큰 꽃잎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꽃 하나가 피었을 뿐인데 정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모란을 꽃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모란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부귀와 영화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모란이 피는 집에 폭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옛 그림을 보면 모란이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병풍에는 모란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모란도라고 부릅니다. 모란도는 단순한 장식화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며 삶이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홀레방 병풍에도 모란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부귀롭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니 모란은 그저 예쁜 꽃이 아니라 사람의 소망과 함께 살아온 꽃이었습니다. 또 모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선덕 여왕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이 신라의 모란 그림과 씨앗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본 선덕 여왕은 이 꽃에는 향기가 없겠구나 하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신하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나중에 꽃이 실제로 피어보니 정말 향기가 없었다고 하지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여왕은 그림 속에 꽃은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 꽃 주변에 벌이나 나비가 없다는 점을 보고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짐작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전설이든 사람들은 그만큼 모란을 지혜와 함께 기억해왔습니다. 화려하지만 향은 적고 눈부시지만 어딘가 고요한 꽃. 모란은 그래서 더 품격 있는 꽃처럼 느껴집니다. 모란은 오래 피어있지 않습니다. 절정의 시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장 찬란한 순간은 늘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늦봄 정원에서 모란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름다움이란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강하게 마음에 남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란이 정원의 왕처럼 피어있을 때 산에서는 또 다른 꽃이 계절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면 산 전체가 붉게 물든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철쭉입니다. 늦봄 산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풍경이 달라집니다. 푸른 잎 사이로 붉은 꽃이 번지고 능선을 따라 꽃의 띠가 이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꽃과 잎이 함께 흔들리면서 산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철쭉은 진달래와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두 꽃을 헷갈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철쭉은 잎과 꽃이 함께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또 진달래는 화전을 부쳐먹는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철쭉은 먹으면 안 되는 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꽃이 비슷해 보여도 아무 꽃이나 따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철쭉은 봄산의 기억을 가장 강렬하게 남기는 꽃 가운데 하나입니다. 벚꽃은 마을과 도시를 환하게 만든다면 철쭉은 산을 뜨겁게 만듭니다. 산 전체가 붉은 불을 켜놓은 것 같은 풍경. 그것이 바로 늦봄의 철쭉입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는 철쭉이 피는 시기에 맞춰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꽃 구경을 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계절의 절정을 보러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초봄의 꽃이 설렘이라면 철쭉은 충만함입니다. 봄이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것을 조용한 정원에 들어서면 철쭉을 보고 내려와 산이 스스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풍경은 다시 달라집니다. 산에서는 크고 넓게 번지는 꽃이 보였다면 정원에서는 작고 섬세한 꽃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금낭화입니다. 금낭화는 이름부터 고와 보입니다. 하지만 꽃을 보면 그 이름보다도 먼저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꽃이 줄지어 매달려 있습니다. 한 송이만 보면 귀엽고 여러 송이가 달린 모습을 보면 마치 작은 주머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낭화의 한자 이름도 비단 주머니를 뜻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기 속에서 이 꽃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눈물. 이 별명만 들어도 꽃에 담긴 사연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늘 참고 살아야 했던 한 며느리가 나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지만 칭찬보다 꾸중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는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났고 그 뒤 마당에 처음 보는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꽃이 저 며느리의 눈물이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금낭화는 며느리 눈물이라는 이름과 함께 기억되기도 합니다. 물론 전설은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꽃에 자기 마음을 비춰보았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으면 슬픈 전설을 붙이고 그리운 마음이 있으면 그리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꽃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언제나 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금낭화는 화려하게 앞에 나서는 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줄기 아래에 가지런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갑니다. 소리내어 자랑하지 않아도 자기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꽃. 금낭화는 그런 꽃입니다. 그리고 늦봄 정원에는 모양이 더 신기한 꽃도 피어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 꽃의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는지 금세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매발톱꽃입니다. 꽃잎 뒤쪽이 길게 튀어나와 있어서 정말 매의 발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매발톱꽃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조금 날카롭지만 실제 꽃은 참 섬세합니다. 보라색, 파란색, 붉은색, 흰색까지 색도 다양하고 꽃이 아래를 향해 살짝 숙인 모습도 우아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꽃을 콜럼바인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뒤집어 보면 5개의 꽃잎이 비둘기 5마리가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같은 꽃을 두고 어느 곳에서는 매의 발톱을 떠올리고 어느 곳에서는 비둘기를 떠올렸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하나의 꽃 안에도 날카로움과 평화가 함께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매발톱꽃은 보고 있으면 참 묘한 느낌을 줍니다. 모양은 독특하고 색은 맑고 줄기는 가늘지만 꽃의 인상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정원 구석에 있어도 한번 눈에 들어오면 잊기 어렵습니다.
늦봄의 꽃들은 이렇게 자세히 볼수록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예쁜 꽃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형태와 이름과 이야기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늦봄의 정원은 걷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들여다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늦봄에는 오래된 신화를 품은 꽃도 피어납니다. 풋꽃입니다. 풋꽃은 잎이 길고 곧습니다. 꽃이 피지 않았을 때에도 잎만으로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다가 꽃이 피면 그 우아함이 한층 더 또렷해집니다. 보랏빛 꽃잎이 펼쳐진 모습은 화려하다기보다 품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말 이름은 부처럼 생긴 잎에서 왔다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꽃을 아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지개의 여신 이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이리스는 신들의 뜻을 인간 세상에 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오가는 존재였기에 무지개의 이름도 아이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풋꽃은 좋은 소식, 희망, 전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꽃 하나에 그리스 신화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못가와 화단의 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꽃이었던 셈입니다. 풋꽃은 늦봄의 정원에서 조용한 중심을 잡아주는 꽃 같습니다. 모란처럼 크고 화려하지도 않고 철쭉처럼 넓게 번지지도 않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아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풋꽃 앞에서는 사람도 괜히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늦봄의 꽃이 모두 화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꽃은 고요함으로 기억됩니다. 풋꽃이 바로 그런 꽃입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꽃.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요. 앞에 나서지 않아도 곁을 오래 지켜주는 사람. 풋꽃을 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또 하나의 화려한 꽃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란이 지면 작약이 핀다. 작약은 모란과 아주 비슷한 꽃입니다. 처음 보면 헷갈릴 만큼 닮았습니다. 꽃이 크고 꽃잎이 겹겹이 포개어져 있고 색도 화려합니다. 하지만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모란은 나무이고 작약은 풀입니다. 모란은 가지가 남아 겨울을 견디지만 작약은 추워지면 줄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땅속에서 다시 줄기를 올리고 늦봄이 되면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작약은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꽃처럼 느껴집니다. 한 해의 시간을 통째로 견디고 자기 계절이 오면 다시 피어나는 꽃. 그 모습에는 어떤 성실함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모란을 꽃의 왕이라 부르고 작약을 꽃의 재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왕이 화려한 권위라면 재상은 곁에서 나라를 바치는 품격이겠지요. 실제로도 모란이 먼저 시선을 압도한다면 작약은 가까이 갈수록 깊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작약의 꽃잎은 부드럽고 풍성합니다. 한 겹, 두 겹 펼쳐지다가 어느새 손바닥보다 커 보일 만큼 커집니다. 햇빛 아래에서는 화사하고 비가 내린 뒤에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약이 피는 계절을 기다립니다. 약재로도 오래 쓰였다는 점에서 작약은 보기 좋은 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과 쓰임을 함께 가진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사랑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늦봄 정원에서 모란이 지나가고 작약이 이어서 피는 풍경. 그 풍경은 계절이 깊어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초봄의 설렘이 지나가고 늦봄의 충만함이 자리를 잡는 순간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봄은 결코 벚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벚꽃이 지고 난 뒤부터 더 깊고 더 넓은 꽃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늦봄의 꽃들은 더 많이, 더 화려하게, 그러면서도 더 다양한 얼굴로 피어납니다. 어떤 꽃은 왕처럼 화려하고 어떤 꽃은 눈물 같은 전설을 품고 있으며 어떤 꽃은 신화의 이름을 달고 있고 어떤 꽃은 조용한 품격으로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늦봄은 단순히 봄의 끝이 아닙니다. 봄이 가장 풍성해지는 시간이고 꽃이 자기 이야기를 가장 많이 꺼내놓는 계절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면 꽃마다 표정이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남기는 여운도 다릅니다. 모란은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철쭉은 산 전체를 물들이는 힘을 보여주며 금낭화는 작은 슬픔을 매달아 놓고 매발톱꽃은 낯선 모양으로 눈길을 붙잡고 붓꽃은 신화와 우아함을 전하고
작약은 늦봄의 정원을 풍성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늦봄의 꽃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더 많이, 더 깊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자연은 마지막까지 아끼지 않고 남은 봄을 꽃으로 쏟아냅니다. 그래서 늦봄은 꽃이 폭발하는 계절입니다. 다만 늦봄의 꽃 이야기를 오래 바라보다 보면 결국 꽃보다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계절이 오기 전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꽃, 피는 시간은 짧아도 온 힘을 다해 피어나는 꽃,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빛을 다하는 꽃, 그 모습이 어쩐지 사람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너무 일찍 피지 못했다고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조금 늦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꽃은 각자의 때가 되면 핍니다. 늦봄의 정원은 그 사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인생에도 늦봄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피어날 꽃이 있다는 것을 자연이 먼저 가르쳐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들꽃의 시간도 남아있고 향기의 시간도 남아있고 강렬한 색을 가진 꽃들도 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랭이꽃과 찔레꽃, 아카시아와 양귀비, 그리고 덩굴과 비와 순결과 마지막의 꽃까지 늦봄의 절정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면 꽃은 더 화려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맘때의 꽃들은 오히려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계절의 끝을 조용히 붙잡고 서 있는 듯합니다. 화사하게 몰려왔다가 한순간에 흩어지는 꽃도 있지만 늦봄과 초여름의 꽃들은 조금 더 오래 머물며 사람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꽃들을 보고 있으면 단지 예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는 기다림도 있고 추억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과 지나간 시절의 냄새까지 함께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봄의 끝과 초여름의 문턱에서 만나는 페랭이꽃, 양귀비, 찔레꽃, 아카시아꽃, 능수화, 그리고 등나무꽃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모두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한 계절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건너는 꽃들입니다. 페랭이꽃은 이름부터 정겹습니다. 처음 들으면 꽃 이름 같지 않고 어디 시골 장터에서 보던 소박한 물건 이름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페랭이꽃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사람들이 쓰던 페랭이, 그러니까 둥글고 가장자리가 갈라진 모자와 꽃 모양이 닮아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꽃잎 끝이 잘게 갈라져 있어서 멀리서 보면 누군가 정성껏 오려낸 종이꽃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또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은 딱 사람 곁에 어울리는 꽃입니다. 페랭이꽃은 커다란 정원의 중심에 서기보다 길가나 담장 곁 풀숲 사이에서 자기 몫을 지키듯 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면 늘 민초의 삶 같은 것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피어나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꺾이지 않고 크지 않은 몸으로도 계절을 증명하는 꽃. 페랭이꽃은 그런 꽃입니다. 옛사람들은 화려한 꽃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고 단단한 꽃에서도 삶의 결을 읽었습니다. 꽃잎은 작지만 가장자리에 새겨진 잔잔한 무늬는 참 섬세하고 줄기는 여리지만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랭이꽃을 보고 있으면 사람도 저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지만 자기 자리에서 제 빛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늦봄의 꽃들 가운데 페랭이꽃이 주는 위로는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귀비는 페랭이꽃과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번 피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꽃,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금방 흔들릴 만큼 여린 꽃, 그리고 아름다움과 불안함이 함께 느껴지는 꽃이 바로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를 처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색부터 떠올립니다. 붉은빛, 주황빛, 분홍빛, 때로는 흰빛까지. 그 색들은 단정하게 서있기보다 마치 불꽃처럼 번져 보이고 꽃잎은 종이처럼 얇아 보여서 금방이라도 구겨질 듯합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단순히 예쁜 꽃이라기보다 보는 이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꽃입니다. 이 꽃 앞에서는 곱다라는 말보다 아슬아슬하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오래 바라보기가 조심스러운 꽃, 피어있는 순간 자체가 짧은 꿈처럼 느껴지는 꽃, 그것이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를 두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덧입혀왔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잠과 죽음, 망각과 위로를 상징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전쟁과 추모의 뜻으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붉은 양귀비가 들판에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단지 꽃밭이라는 느낌만 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 같은 것이 함께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귀비는 슬픔만의 꽃은 아닙니다.
햇빛 아래 흔들리는 양귀비를 보고 있으면 삶이란 결국 그렇게 여리고도 찬란한 것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우리는 단단한 것만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을 가장 오래 붙드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금방이라도 꽃잎을 놓칠 것처럼 보이는데도 끝내 자기 빛을 내고 한순간 피어도 오래 기억되는 것. 양귀비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짧은 찰나를 온 힘으로 살아내는 꽃처럼 느껴집니다. 찔레꽃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 꽃은 먼저 향기로 다가옵니다. 하얗고 수수한 꽃잎, 작고 맑은 얼굴, 그리고 그 꽃보다 더 멀리 퍼지는 향기. 화려한 장식도 없고 크고 풍성한 꽃도 아니지만 찔레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길을 걷다가도 문득 멈추게 하는 그 향기, 어디선가 어린 시절이 따라오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찔레꽃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찔레꽃에는 늘 서민적인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들판과 시골길, 산기슭과 울타리, 누군가의 고향집으로 가는 흙길 같은 풍경 속에서 더 잘 어울리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찔레꽃을 떠올리면 저절로 옛 노래도 생각나고 어머니 세대의 시간도 떠오릅니다. 크게 자랑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꽃, 바로 그런 꽃입니다. 찔레는 가시에 둘러싸여 있지만 꽃은 참 순합니다. 이 점이 왠지 사람을 닮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가시 하나쯤 두르게 되지만 그 안쪽에 남아있는 마음은 의외로 부드럽고 여릴 때가 있습니다. 찔레꽃은 그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겉은 거칠어 보여도 안에는 향기가 있고 가까이 가기 어렵게 보여도 결국 마음을 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찔레꽃은 오래 붙들고 보게 만드는 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소박해 보여서 지나치기 쉽지만 한번 향기를 맡고 나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지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찔레꽃은 바로 그런 사람 같은 꽃입니다. 요란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아도 계절의 한복판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꽃. 그래서 늦봄의 길가에서 찔레꽃을 만나면 우리는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다시 만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카시아 꽃은 더 많은 사람의 추억 속에 들어있는 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는 사실 아카시나무인 경우가 많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냥 아카시아 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름이야 어떻든 그 향기만큼은 누구나 압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느 날 길가에서 달콤하고도 맑은 향기가 퍼지면 아카시아 꽃이 피었구나 하고 먼저 계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카시아 꽃은 꽃을 보기 전에 향기로 먼저 오는 꽃입니다. 그 향기는 진하지만 무겁지 않고 달콤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 자연스레 어린 날의 소풍, 학교 가는 길, 시골 마을, 산길의 바람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눈보다 먼저 코로 기억되는 꽃, 그리고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반응하는 꽃. 아카시아 꽃은 그런 꽃입니다. 예전에는 아카시아 꽃을 따서 먹어본 기억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꽃송이를 조심스레 떼어 입에 넣으면 아주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고 누군가는 그것이 봄이 주는 작은 간식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는 낯선 기억일지 모르지만 어떤 세대에게 아카시아 꽃은 단지 보는 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따고 냄새 맡고 맛보던 계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몸으로 겪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을 바라보면 참 넉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무 가득 매달린 흰 꽃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누군가 아낌없이 계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돋보이려 하기보다 무리를 이루어 향기를 퍼뜨리고 멀리서도 누구에게나 같은 계절을 알려주는 꽃. 아카시아 꽃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넉넉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면 화려한 감탄보다는 따뜻한 안도감을 먼저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봄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좋은 날이 조금 더 머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능소화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능소화는 앞의 꽃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작고 수수하거나 향기로 다가오는 꽃이 아니라 담장을 타고 오르며 자신만의 존재를 단단하게 드러내는 꽃입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나팔 모양의 꽃이 여름빛을 품고 피어있으면 그 앞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능소화는 참 이상한 꽃입니다. 화려한데도 천박하지 않고 강렬한데도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예시야기 속 능소화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 임금을 기다리다 끝내 잊힌 여인의 사연과 연결되어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움과 기다림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물론 전설은 전설이지만 능소화가 유난히 담장과 어울리는 이유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높은 곳을 향해 오르지만 끝내 담장 안팎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꽃. 그래서 능소화에는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한 마음이 함께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능소화는 그냥 피지 않습니다. 기어오르듯 자라고 벽을 붙들고 마침내 높은 곳에서 꽃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고 있으면 삶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을 찾아 끝내 빛으로 올라가는 힘 말입니다. 누군가는 능소화를 보고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슬픈 꽃이라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끝내 자기 계절을 만들어낸 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둘 다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여름 가까운 햇빛 아래 핀 능소화는 참 뜨겁습니다. 이 꽃은 봄의 마지막에서 여름의 시작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수수한 늦봄의 꽃들이 물러나는 자리에서 능소화는 이제 계절이 달라진다고 말하듯 강한 색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능소화를 보면 단지 아름답다는 느낌보다 인생의 어떤 열정과 집념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가끔은 이렇게 뜨겁게 피어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이 꽃은 보여줍니다. 능소화가 담장을 타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집을 보면 그 집의 시간마저 달라 보입니다. 평범한 벽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오래된 골목도 갑자기 기억 속 한 장면처럼 변합니다. 꽃 하나가 공간의 분위기까지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능소화는 그런 힘을 가진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이 꽃이 피기를 기다립니다. 예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꽃이 피는 순간 오래된 그리움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등나무는 능소화와 닮은 듯 전혀 다릅니다. 같이 덩굴로 자라고 높이 오르며 공간을 채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등나무는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은 그늘을 만드는 꽃입니다. 보랏빛 꽃송이들이 길게 아래로 늘어져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 화려하다기보다 우아하다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향해 치솟는 꽃이 아니라 흘러내리듯 피어나는 꽃. 그래서 등나무에는 능소화의 열정보다 더 오래된 정과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등나무 꽃 아래 서 있으면 마치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햇빛도 한번 걸러지고 바람도 조금 부드러워지며 사람의 말소리조차 낮아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정자나 쉼터 곁에 등나무를 심고 그 아래에서 여름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등나무는 단지 보는 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꽃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야기에는 등나무를 잠의 우애나 변치 않는 정과 연결해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기대어 오르고 엉키고 함께 자라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등나무를 보면 혼자 피는 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가지와 줄기잎과 꽃송이가 서로 기대고 이어지며 하나의 그늘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고 있으면 사람도 혼자서는 꽃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부부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기대고 살아온 시간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그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등나무 꽃송이는 위로 치켜들리지 않고 아래로 드리워집니다. 그 모습이 참 겸손하면서도 품이 있습니다. 크게 자랑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소리 높이지 않아도 오래 기억됩니다. 이런 꽃을 보고 있으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꼭 작아지는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누군가가 쉬어갈 그늘을 만들어주는 일이야말로 더 깊은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등나무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서 계절을 아주 우아하게 연결해줍니다. 봄꽃들의 들뜸이 조금 가라앉고 여름의 짙은 녹음이 오기 전 그 사이를 가장 아름답게 이어주는 꽃이 바로 등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계절의 주인공이라기보다 계절의 다리처럼 느껴집니다. 사라지는 봄을 붙잡고 다가오는 여름을 너무 서두르지 않게 하며 사람의 마음에도 잠시 머물 틈을 만들어주는 꽃. 등나무의 힘은 바로 그런 여백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꽃을 함께 놓고 보면 늦봄과 초여름은 결코 밋밋한 계절이 아닙니다. 페랭이꽃의 단단함이 있고 양귀비의 아슬아슬한 아름다움이 있고 찔레꽃의 향기 어린 추억이 있고 아카시아꽃의 넉넉한 계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소화의 뜨거운 그리움, 등나무의 깊고 부드러운 그늘까지 이어집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서로 너무 다른 꽃들 같지만 함께 모아보면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계절을 붙들고 짧은 시간을 아름답게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쩌면 꽃은 늘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랭이꽃은 드러나지 않아도 제 빛을 지키는 법을 알고 양귀비는 짧아도 찬란하게 피는 법을 압니다. 찔레꽃은 소박해도 오래 기억되는 향기를 남기고 아카시아꽃은 계절 전체를 넉넉하게 감싸 안습니다. 능소화는 벽 앞에서도 끝내 올라 피는 마음을 보여주고 등나무는 함께 기대어 만든 그늘의 소중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늦봄과 초여름의 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단지 자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얼굴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페랭이꽃처럼 살아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양귀비처럼 짧고 강렬한 시절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찔레꽃 같은 향기로 기억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카시아 꽃처럼 넉넉한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능소화처럼 오래 기다리며 벽을 올랐을 것이고 어떤 이는 등나무처럼 조용히 누군가의 쉼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봄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초여름도 금세 한여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꽃이 남긴 마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 하나, 담장 위를 타고 오르는 꽃 하나, 향기만으로도 사람을 멈추게 하는 꽃 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깨우고 지나온 시간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비슷한 계절을 맞아도 같은 마음으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꽃이 다르고 그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나이와 마음이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 페랭이꽃은 조용히 버티는 삶을 보여주고 양귀비는 짧아도 눈부신 순간을 남기며 찔레꽃은 잊고 있던 향기 같은 추억을 깨우고 아카시아 꽃은 넉넉한 계절의 품을 열어줍니다. 능소화는 닿지 못해도 끝내 피어나는 마음을 말하고 등나무는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시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꽃들은 단지 늦봄과 초여름의 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느 장면들을 닮아있는 꽃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꽃 이야기를 오래 나누는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꽃을 보며 계절을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늦봄이 지나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계절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봄꽃들이 한꺼번에 피어 세상을 밝히던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조금 더 차분한 표정으로 다음 꽃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피어나는 꽃들은 화려함보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꽃들입니다. 기다림을 닮은 꽃이 있고 순결한 마음을 닮은 꽃이 있으며 사람의 마음처럼 색이 변하는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랑의 상징이 되어온 꽃도 있습니다. 늦봄과 초여름의 경계에서 우리는 그런 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첩시꽃, 백합, 수국 그리고 장미입니다. 먼저 첩시꽃을 떠올려 봅니다. 첩시꽃은 키가 크게 자라는 꽃입니다. 줄기가 굵게 자라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고 어떤 것은 2m 가까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 꽃의 가장 특별한 모습은 꽃이 아래에서 위로 차례차례 피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줄기의 아래쪽에서 꽃이 먼저 피고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서 또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첩시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위로 쌓여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첩시꽃은 화려한 정원보다는 오래된 담장 옆이 더 잘 어울리는 꽃입니다. 옛 시골집 대문 옆이나 마당 한쪽에서 첩시꽃이 키를 크게 자라며 피어있는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바람이 불어오면 접시꽃 줄기가 살짝 흔들리며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집을 지키는 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첩시꽃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다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전쟁터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매일 대문 앞에 서서 먼 길을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인은 그 자리에서 긴 시간을 보내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늘 서서 기다리던 자리에서 어느 날 한 줄기의 꽃이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그 꽃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마음을 닮았다고 말했고 그 꽃이 바로 첩시꽃이라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첩시꽃은 기다림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줄기는 계속 위로 자라지만 꽃은 점점 작아지며 올라갑니다. 마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희망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줄기는 끝까지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첩시꽃을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첩시꽃이 기다림의 이야기라면 백합은 조금 다른 분위기의 꽃입니다. 백합은 오래전부터 순결과 고요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가 굽게 서 있고 그 끝에서 큰 꽃잎이 펼쳐지며 피어나는 모습은 매우 단정하고 우아합니다. 꽃잎은 넓고 깨끗하며 향기가 깊습니다. 멀리까지 강하게 퍼지기보다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가 특징입니다. 백합에는 오래된 신화가 전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아내인 여신 헤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의 젖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하얀 꽃이 피어났는데 그것이 백합이었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백합은 신성함과 순결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 때문에 백합은 기독교 문화에서도 중요한 꽃이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지면서
교회 장식이나 종교 그림에도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합을 바라보고 있으면 단순한 꽃이라기보다 조용한 품격과 신성한 분위기를 가진 꽃처럼 느껴집니다. 늦봄에 화려한 꽃들이 지나간 뒤 백합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계절이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백합은 봄과 여름 사이에서 조용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국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진 꽃입니다. 수국은 풍성한 둥근 꽃송이를 이루며 여러가지 색으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파란색, 분홍색, 흰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는데 같은 나무에서도 서로 다른 색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수국의 색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토양의 성질 때문입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 꽃의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수국이라도 전혀 다른 색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국을 보고 사람의 마음과 닮은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수국도 땅의 성질에 따라 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국에는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다렸지만 끝내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슬픔 속에서 흘린 여인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수국이 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수국은 아름다움 속에 슬픔을 함께 가진 꽃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수국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릅니다. 꽃잎 위에 맺힌 빗방울은 마치 오래된 눈물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미는 오래전부터 꽃의 여왕이라고 불려온 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고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장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프로디테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장미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미는 오래전부터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장미의 색깔에 따라 의미도 달라집니다. 붉은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흰 장미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분홍 장미는 감사와 존경을 상징하고 노란 장미는 우정과 따뜻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미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줄기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미를 두고 아름다움과 아픔이 함께 있는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장미는 사람의 사랑과 가장 닮은 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첩시꽃, 백합, 수국, 장미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첩시꽃은 기다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백합은 순결한 마음을 보여주며 수국은 사람의 마음처럼 변하는 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미는 오래전부터 사랑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온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들을 함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단순히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꽃은 언제나 자기 계절에 피어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남보다 먼저 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시간이 오면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피어도 좋고 조금 늦게 피어도 괜찮다고 자기 계절에 피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늦봄과 초여름의 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꽃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꽃은 언제나 자기 계절에 피어납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남보다 먼저 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시간이 오면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며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어쩌면 꽃과 닮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피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게 피었다고 해서 그 꽃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첩시꽃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첩시꽃은 아래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꽃을 피웁니다. 마치 기다림의 시간이 하늘을 향해 쌓여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첩시꽃을 보며 긴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옛날 시골집 담장 옆에 서 있던 첩시꽃은 마치 집을 지키는 꽃처럼 보였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길게 자란 줄기가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고요하고도 묵묵합니다. 그래서 첩시꽃은 화려한 꽃이라기보다는 마음이 담긴 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백합을 떠올리면 또 다른 분위기의 꽃이 생각납니다.
백합은 접시꽃처럼 키가 크지만 꽃이 피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줄기 끝에서 커다란 꽃잎이 천천히 펼쳐지며 마치 빛이 퍼지듯 피어납니다. 흰 백합은 오래전부터 순결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에서 백합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합의 아름다움은 그 의미만큼이나 조용하고 깊습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기보다 차분한 빛을 가진 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은은한 향기가 퍼집니다. 그 향기는 강하게 퍼지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합을 바라보며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마음을 떠올립니다. 수국은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진 꽃입니다. 수국은 한 송이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꽃들이 모여 둥근 꽃송이를 이루는 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작은 꽃들이 모여 하나의 꽃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국이 특별한 이유는 꽃의 색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 푸른색으로 피기도 하고 분홍색으로 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국을 두고 사람의 마음과 닮은 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수국의 색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수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여인에게 수국꽃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수국을 보며 미안한 마음과 진심을 함께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국은 변덕스러운 마음이라는 꽃말과 함께 진심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는 수많은 꽃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 사랑받아온 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장미는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흘린 눈물이 장미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장미는 사랑의 꽃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아래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미를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아픔도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장미는 사람의 마음과 가장 닮은 꽃인지도 모릅니다.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피어나는 꽃들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접시꽃은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백합은 순결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수국은 변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장미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꽃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꽃을 보며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피어도 괜찮고 조금 늦게 피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꽃은 언제나 자기 계절에 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은 언제나 자기 계절에 피어나지만 사람은 종종 자신의 계절을 잊고 살아간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계절을 기다리는 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첩시꽃은 긴 기다림 속에서도 줄기를 하늘로 계속 올립니다. 백합은 조용히 피어나며 아무 말 없이 향기를 남깁니다. 수국은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며 사람의 마음처럼 다양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미는 아름다움과 가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시간에 피어나는 꽃이 가장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늦봄과 초여름의 길목에서 이 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계절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꽃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꽃보다 빨리 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계절이 오면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직 꽃피기 전의 시간이라 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자기 계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처럼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황혼의 아틀리에 TV입니다.